11월에 찬 공기가 도는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군 관사 단지. 119가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아내가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은 이상하리만 치 정돈돼 있었다. 구급대가 침실 문을 여는 순간 현장은 응급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처럼 보였다. 침대 옆 바닥.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너무 오래 켜져 있던 것 같은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다.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 김모 씨, 38이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23년 6월부터였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언니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졌다고. 친정 여동생은 6월 초부터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대요. 예전엔 통화할 때 밝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6월부터는 말수가 줄었고 한숨 소리가 자주 섞였죠.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군 생활이 바쁜 남편을 혼자 챙기느라 힘든 거라고들 여겼습니다. 하지만 7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김 씨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병원 기록을 보니 7월 3일 첫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주증상은 불안과 수면 장애였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불안감이 계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는 경미한 불안장애로 진단하고 안정제를 처방했어요. 7월 18일 두 번째 진료. 이번엔 기력 저하가 추가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는 호소였죠. 병원 측은 영양제를 추가 처방하고 정기적인 관찰을 권유했어요. 8월 초 세 번째 진료 기록. 수면 문제는 여전했고 식욕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체중도 2주 사이 3kg 감소한 상태였죠. 의료진은 우울 증상 가능성을 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그 권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이후 병원 기록이 끊겼어요.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은 거죠. 친정 어머니는 8월 중순쯤부터 딸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대요. 전화를 걸면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통화 중에도 말이 또렷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만 답했어요. 병원은 다녀왔냐고 물으면 다녀왔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9월로 접어들자 김 씨의 생활 반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같은 관사 단지에 사는 이웃 주민은 9월부터 김 씨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전엔 마트도 가고 단지 내 산책로도 자주 걸었는데 9월 이후론 모습이 보이지 않았대요. 택배기사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9월 중순부터는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도 한참 뒤에야 가져가더라고 했습니다. 예전엔 벨소리에 바로 나왔는데요. 생활의 중심이 점점 집 안으로만 좁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9월 말 친정 여동생이 전화를 걸었을 때 김 씨는 거의 말을 잇지 못했대요. 목소리는 가늘었고 중간중간 숨소리만 들렸다고 했죠. 걱정돼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김 씨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그 말이 이상했다고 했어요. 언니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거든요. 10월에 들어서면서 김 씨의 생활 반경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수사팀이 주변 증언을 종합한 결과 10월 중순 이후 김 씨는 사실상 침실과 화장실만 오갔던 것으로 보였어요. 거실이나 주방에서 활동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었는데 왜 정기적인 진료가 끊긴 걸까요? 8월 초까지는 병원을 다녔는데 그 이후론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요. 친정 식구들은 10월 말까지도 김 씨가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화 통화에서 김 씨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8월 이후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상태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11월 초 친정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며칠 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죠. 딸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괜찮은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짧게 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다고. 조금 있다가 전화드리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14일 오전 신고가 들어왔어요.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 5달. 병원 진료가 끊긴 지 3달. 친정과 제대로 된 통화를 못한 지 1달. 그 시간 동안 집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3년 11월 14일 오전 9시 32분. 파주 소방서 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신고자는 군 관사에 거주하는 남편이었죠. 상황실 기록을 보면 통화 시간은 1분 14초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다급하거나 당황한 기색은 없었죠.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 의식이 있냐고, 호흡은 하고 있냐고. 상황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보라고 안내했지만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차갑다고 한참 전부터 이 상태였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죠. 남편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집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는 짧았어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만 하고 침실 쪽을 가리켰죠. 구급대원 2명이 먼저 침실로 향했고 남편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차가운 공기였어요. 에어컨이 여전히 가동 중이었고 실내 온도는 16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구급대원이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은 없었고 호흡도 멈춰 있었어요. 피부 온도는 이미 체온을 잃은 지 오래였죠. 사망 추정 시각을 가늠해 봤을 때 최소 몇 시간은 지났을 거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침대 옆 바닥에 놓인 작은 수건 몇 장. 침구는 정돈돼 있었지만 이불 한쪽 끝이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베개는 침대 위가 아니라 침대 모서리에 걸쳐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얼룩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물기가 마른 흔적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죠. 구급대원이 창문을 확인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었습니다. 환기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침실 공기는 답답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건 신선한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 상태였냐고. 남편은 복도에 기댄 채로 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봤다고. 그전엔 몰랐다고 했어요. 어젯밤엔 어땠냐는 질문에 남편은 잠깐 말을 멈췄죠. 어젯밤은 본인도 피곤해서 일찍 잤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침실에 있는 건 알았냐고 물으니 알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말을 걸진 않았다고 했죠.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의문이 생겼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는데 상태를 몰랐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른 구급대원이 침실 옷장을 봤어요. 옷장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엔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컵 안엔 물이 반쯤 남아 있었죠. 그 옆에 작은 약통이 있었습니다. 뚜껑은 열려 있었고 안에 든 약은 몇 알 남지 않았어요. 침대 시트를 자세히 보니 한쪽 부분이 다른 곳보다 더 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었던 것처럼요. 구급대원이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내가 아팠냐고, 병원은 다녔냐고. 남편은 최근에 몸이 안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병원도 다녔다고 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냐는 질문엔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죠. 1달쯤 됐을 거라고, 아니면 2달쯤 됐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대신 팀장에게 신호를 보냈죠. 팀장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야 할 것 같다고, 절차상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만 짧게 답했죠. 오전 10시 5분 현장에서 파주경찰서로 연락이 갔어요. 신고 내용은 단순 사망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내 의심, 사망 사례로 분류됐죠. 구급대는 시신을 이송하지 않고 현장을 보존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고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구급대원 한 명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리모컨 하나와 물티슈 한 통이 있었어요. 싱크대엔 설거지된 그릇 2개가 놓여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반찬통 2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쓰레기통엔 택배 포장재 몇 개와 일회용 용기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집처럼 보였어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면 그 흔적이 어딘가엔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집엔 그런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경찰이 도착했어요. 형사 2명이 먼저 침실로 들어갔고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신고는 이제 사건이 됐습니다. 남편이 말한 아침에 갑자기라는 문장. 그 문장 뒤에 숨겨진 시간들을 찾아야 했어요. 오전 11시 10분. 시신은 파주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경찰 동행하에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소생을 위한 응급 처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망 확인과 초기 검안을 위한 절차였어요. 응급실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시신이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모 씨였어요. 응급의학과 경력 12년 차였죠. 그는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상은 없었어요. 타박상이나 출혈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첫 확인에서부터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부 상태가 일반적인 급사와는 달랐어요.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된 흔적이 보였죠. 체중을 측정했습니다. 42kg. 키는 162cm였으니 정상 체중보다 15kg 이상 부족한 상태였어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말한 증상이 뭐였냐고.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아침에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신고됐다고 했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상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피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팔뚝과 다리에 욕창 초기 증상이 보였어요. 욕창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어야 생기는 거죠. 손톱과 발톱도 확인했어요.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고 관리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엉켜 있었고 오래 감지 않은 것처럼 기름기가 있었죠.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구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입 안을 보니 치석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잇몸엔 염증 흔적도 있었어요. 오랜 기간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의사는 기록을 작성하면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게 연락하라고. 이건 단순 사망이 아닐 수 있다고 했어요. 오전 11시 40분. 병원에서 경찰로 공식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보고 내용은 명확했어요. 사망자의 신체 상태가 장기간 방치를 의심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였죠. 파주경찰서 강력팀에서 형사 2명이 추가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영양실조 상태가 되려면 최소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렸을 거라고요. 욕창 흔적도 단기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라는 거였죠.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몰랐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물었어요. 사망 원인은 뭐로 추정되냐고. 의사는 정확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한 다장기 부정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오랜 기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관리받지 못해서 몸이 서서히 멈춘 거라고 했죠.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방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았죠. 오후 12시 20분. 형사팀은 다시군 관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감식관도 함께였어요. 현장을 제대로 조사해야 했으니까요. 관사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오자 놀란 기색은 없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집 안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협조해달라고 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식반이 침실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벗겨내자 매트리스에 얼룩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의 것도 있었어요. 침대 옆 바닥도 자세히 살폈죠. 현미경으로 확인하니 체액이 마른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겹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약통 몇 개가 들어있었는데 처방 날짜는 8월이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세면대 및 캐비닛엔 수건들이 있었는데 몇 장은 얼룩이 있었어요. 거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일회용 물티슈 포장, 비닐봉지, 택배 박스가 나왔어요. 주방 싱크대 아래도 봤죠. 큰 비닐봉투 몇 개가 묶여 있었는데 안엔 일회용 패드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가기 힘들어해서 사용했다고요. 언제부터냐는 질문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한 달쯤 전부터였던 것 같다고 했죠. 한 달 전이면 10월 중순이었습니다. 형사는 더 물었어요.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으면 병원엔 왜 안 갔냐고.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관사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관사는 군 시설이라 출입문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10월 한 달간 기록을 봤어요. 남편의 출입 기록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출근, 퇴근 시간이 거의 일정했죠. 하지만 김 씨의 출입 기록은 10월 5일 이후로 없었어요. 그날 오후 2시에 단지를 나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달 넘게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후 2시. 형사팀은 인근 주민들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위층에 사는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달 전쯤부터 아래층에서 소리가 거의 안 들렸다고요. 예전엔 생활소음이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옆집 주민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최근엔 김 씨를 본 적이 없다고요. 단지 경비원도 기억했습니다. 김 씨가 10월 초 이후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든 증언이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월 초. 그때부터 김 씨는 사실상 집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오후 4시 30분.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형사팀장이 판단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단순 사망사고가 아니라고. 가정 내 방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사건은 정식으로 수사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남편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청했어요. 진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남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따라 나섰어요. 집 안엔 경찰 봉인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의심이 이제 수사로 넘어간 거예요. 11월 15일 오전. 수사팀은 다시 군 관사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과학수사팀도 함께였습니다. 좀 더 세밀한 현장 분석이 필요했으니까요. 형사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침실 에어컨이었어요. 벽걸이, 에어컨은 켜진 상태로 발견됐었죠. 설정 온도는 18도, 풍량은 최대였습니다. 과학수사요원이 에어컨 필터를 분리해서 확인했어요. 필터는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한두 달 청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최소 서너 달은 관리하지 않은 상태였죠. 에어컨 실외기도 확인했습니다. 관사 뒤편에 설치된 실외기 작동 시간을 체크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 먼지 쌓인 정도를 보니 장시간 가동됐던 게 확실했어요. 형사가 관사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전기 사용량 기록을 달라고요. 오후에 자료가 도착했어요. 8월 사용량은 평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급격히 증가했죠. 9월 사용량은 8월 대비 40% 증가했어요. 10월엔 더 늘어나 50% 이상 올랐습니다. 11월은 보름치밖에 기록이 없었지만 그마저도 높은 수준이었죠. 냉방기를 거의 쉬지 않고 돌렸다는 뜻이었어요. 11월 중순, 이미 날씨가 쌀쌀해진 시기인데도요. 형사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에어컨을 오래 틀었을까요? 침실 안 공기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차가웠지만 신선하진 않았던 그 공기를요. 환기는 거의 하지 않고 냉방만 계속했던 거예요. 무언가를 가리려 했던 걸까요? 과학수사요원이 침실 곳곳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바닥, 벽, 침구에서 미세한 흔적들을 찾았어요. 형광시약을 뿌려 확인하니 체액 반응이 나온 곳들이 있었습니다. 침대 주변만이 아니었어요. 침실 바닥 여러 곳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누군가 청소를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던 거예요. 화장실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세면대 배수구를 열어봤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걸려 있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였죠. 문제는 욕조였습니다. 욕조 바닥엔 물때가 거의 없었어요. 오래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욕조 옆 샤워기 호스는 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사용했던 흔적이요. 수사팀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해당 가구의 수도 사용량 기록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수도 사용 내역이 도착했어요. 자료를 보는 순간 형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8월까지의 사용량은 2인 가구 평균 수준이었어요. 한 달에 12톤 정도였죠. 그런데 9월부터 급증했습니다. 9월 사용량은 19톤, 10월은 23톤, 11월 보름간은 이미 14톤이었어요. 2인 가구치곤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사용 패턴이었어요. 상수도공사 측 설명에 따르면 사용량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 있었대요.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했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담당자가 답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은 청소나 빨래를 집중적으로 할 때 나온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출퇴근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남편은 매일 오전 7시쯤 출근하고 오후 6시쯤 퇴근했습니다. 심야와 새벽 시간대는 남편이 집에 있을 때였어요. 무언가를 계속 씻어내고 있었던 거죠. 침실로 돌아가 다시 살펴봤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 프레임을 확인했어요. 프레임 구석에 물기 마른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침대 밑바닥도 봤죠. 청소를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얼룩들이 남아 있었어요. 주방 싱크대 배수구도 분해해서 확인했습니다. 배수관 안쪽에 섬유질 같은 게 걸려 있었어요. 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해서 분석에 넘겼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청소기를 확인했어요. 먼지통을 열어보니 최근에 비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터 사이사이엔 미세한 섬유들이 끼어 있었죠. 베란다 세탁기도 조사했습니다. 세탁기 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죠. 하지만 세탁조 바닥을 자세히 보니 고무 패킹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어요. 한쪽이 얼룩진 흰색 천이었죠. 증거물로 채취됐습니다. 형사 한 명이 쓰레기 수거함을 확인하러 갔어요. 관사단지 뒤편에 있는 공용 쓰레기장이었습니다. 해당 동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죠. 11월 14일 수거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 봉투 중에서 해당 호수 표시가 된 봉투들을 찾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일회용 패드들이 나왔어요. 사용한 물티슈도 많았죠. 일회용 장갑도 몇 개 보였습니다. 비닐봉투 안쪽엔 얼룩이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사팀장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첫째, 장기간 냉방 가동. 둘째, 비정상적인 수도 사용량 증가. 셋째, 심야 시간대 집중된 청소 패턴. 넷째, 곳곳에 남은 청소 흔적들. 이 모든 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관리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병원에 데려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에서 처리하려 했어요. 몰랐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던 거예요. 오후 3시. 수사팀은 남편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엔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니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은 이미 많은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11월 16일 오후 4시. 파주경찰서 조사실에 남편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마주 앉았죠. 테이블 위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아내 상태를 언제 알았냐고. 남편은 이전과 똑같이 답했습니다. 11월 14일 아침에 발견했다고. 그전까진 몰랐다고 했죠. 형사는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전기 사용량 기록이었습니다. 9월부터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그래프를 보여줬죠. 특히 냉방 사용이 11월까지 계속됐다는 걸 짚었어요. 왜 11월에도 에어컨을 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아내가 더워한다고 했다고 답했죠.
언제부터 더워했냐는 질문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수도 사용량 기록이었습니다. 9월부터 물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물을 사용한 패턴도 설명했죠.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썼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청소를 자주 했던 거 아니냐고, 침실을 계속 닦았던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형사는 계속 이어갔어요. 아내 상태를 몰랐다면 왜 그런 청소가 필요했냐고 물었죠. 남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잘 움직이지 못했다고, 그래서 가끔 청소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형사가 되물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으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다른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데이터였어요. 남편 계좌 이체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9월부터 온라인 마트 구매가 증가했더군요. 물티슈, 일회용 패드, 소독제, 비닐장갑 같은 물품들이었어요. 10월엔 더 자주 구매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같은 물품들을 샀더군요. 형사가 물었어요. 이런 물품들을 왜 이렇게 자주 샀냐고. 남편은 아내 간호에 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아내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형사가 되물었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사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구매. 거의 매일 1개씩만 샀더군요. 2사람이 사는 집인데 도시락은 하나만 샀던 거예요. 10월 중순부터는 그나마도 줄었습니다. 이틀에 1번, 사흘에 1번으로요. 형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내 식사는 어떻게 했냐고. 남편은 죽이나 미음을 만들어줬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었냐는 질문엔 힘들어했다고 했어요. 그럼 먹여줬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잖냐고 말했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다시 노트북 화면을 넘겼어요.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10월 22일 남편이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점심 약속을 잡는 내용이었죠. 10월 28일엔 후배와 저녁 약속. 11월 5일엔 선배와 골프 약속. 평범한 일상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집에 위급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기록을 꺼냈어요. 택배 수령 내역이었습니다. 10월 18일 친정에서 보낸 김치와 반찬. 남편이 직접 받았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이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잘 받았다고, 맛있게 먹겠다고 인사한 내용이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음식을 아내랑 같이 먹었냐고. 남편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형사가 다시 물었죠. 아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그럼 친정의 사실대로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현장에서 발견한 메모였습니다. 침실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았던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글씨는 흔들렸고 힘이 없었죠.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병원 좀 부탁해도 될까?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종이가 접힌 상태로 서랍 안쪽에 있었던 걸 보면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형사가 메모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죠. 남편은 메모를 보고 눈을 감았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쓴 거라고 9월쯤 받았던 것 같다고 했어요. 왜 병원에 안 데려갔냐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가 다시 물었죠. 이 메모를 받고도 병원에 안 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아내 상태를 알고 있었고 도움 요청도 받았다고. 그런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죠.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귀찮았다고, 그냥 나아지길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조사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형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그 침묵까지 기록되고 있었죠. 오후 7시 20분. 조사가 일단 중단됐습니다. 남편은 유치장으로 향했어요. 몰랐다는 말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11월 17일 오전.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됐어요.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관련된 사건이었으니까요. 군 수사단 회의실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수사관, 법무관, 의무대 소속 군의관까지 참석했어요. 테이블 위엔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자료가 놓여 있었죠. 수사관이 먼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피의자는 아내의 건강 악화를 알고 있었어요. 도움 요청도 받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죠. 하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초기 혐의는 돌봄 의무 위반으로 잡았대요. 유기치사 또는 보호의무자 유기로요. 하지만 법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검 결과를 다시 봐야 한다고 했어요. 11월 15일에 나온 부검 소견서가 회람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소견이었어요.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 원인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였죠. 체중은 정상 체중의 60% 수준. 체지방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근육량도 극도로 감소한 상태였어요. 욕창은 둔부화 등 발 뒤꿈치에서 확인됐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 초기 수준이었대요. 이 정도 욕창이 생기려면 최소 4주에서 6주는 같은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폐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흡인성 폐렴 흔적이 있었죠. 누워서 음식을 먹다가 기도로 넘어간 경우에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부검인은 사망 시점을 추정했습니다. 발견 시각 기준으로 8시간에서 12시간 전. 그럼 11월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였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검의가 소견서 마지막에 쓴 문장이었어요.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수주에 걸쳐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됨. 적절한 의료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법무관이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군의관이 의학적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영양실조가 이 정도까지 진행되려면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기력 저하와 식욕 감퇴, 그 다음 체중 감소와 근력 약화, 마지막엔 장기 기능 저하와 면역력 붕괴. 각 단계마다 의료 개입이 가능했다고 했죠. 특히 9월과 10월 사이, 그때가 중요한 시점이었대요. 그때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회복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타임라인을 칠판에 그렸어요. 6월 증상 시작 7월 병원 진료, 시작 8월 초 마지막 병원 방문 9월 초, 메모 작성 추정 시기 10월 초, 외출 완전 중단 11월 14일 사망 발견. 법무관이 각 시점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8월에 병원 진료가 끊겼을 때 남편은 계속 진료받게 할 수 있었어요. 9월에 메모를 받았을 때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죠. 10월에 상태가 더 악화됐을 때 119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초까지도 여전히 조치 가능 시점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남편 진술 녹취록을 읽었어요. 귀찮았다는 말, 그냥 나아지길 기다렸다는 말. 법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 방치가 아니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무관이 천천히 말했어요. 피의자는 아내가 위독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다고. 하지만 조치하지 않았다고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수사관이 물었어요. 그럼 이게 살인이냐고. 법무관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건 자기에 의한 살인과 같은 무게를 가진다고 했어요. 핵심은 의도였습니다. 정말 나아지길 기다린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길 바란 걸까요? 수사관이 휴대폰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10월 말 남편이 지인과 나눈 통화 내역이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복원한 자료였어요. 지인이 물었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남편은 그냥 그렇다고 답했다고 해요. 집에서 좀 힘들다고 했대요. 지인이 또 물었습니다. 부인은 어떠냐고. 남편의 대답이 기록돼 있었어요. 요즘 많이 누워있다고. 좀 불편하다고 했대요. 불편하다는 표현.
아내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불편하다는 뜻이었어요. 법무관이 그 대목을 표시했습니다. 11월 5일 남편이 보낸 문자도 확인했어요. 직장 동료에게 보낸 거였죠. 골프 약속을 잡으면서 이렇게 썼더군요. 요즘 집이 좀 답답해서 나가고 싶다고. 집이 답답하다는 말. 같은 시기 아내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수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정이 보이진 않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법무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단순 유기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했어요. 보호의무자 유기치사는 최대 징역 10년. 하지만 부작위 살인으로 인정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증거 확보에 들어갔어요. 친정가족 진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10월 말 전화 통화를 기억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물었대요. 병원은 다녀오냐고. 딸이 힘없이 답했다고 해요. 다녀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거죠. 어머니가 사위에게도 전화했을 때 사위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요. 자기가 잘 챙기고 있다고 해요. 친정 여동생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10월 중순쯤 언니가 전화로 말했대요. 힘들다고,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병원 가자고 하니까 언니가 망설였다고 해요. 남편한테 부탁해봤냐고 물었더니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이 직접 매형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상태가 안 좋으니 병원 좀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대요. 매형은 알았다고 답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병원 기록은 없었습니다. 11월 18일 오후 수사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피해자는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구조 요청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 보고서 마지막 줄이 결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은 이제 단순 과실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더 무거운 질문 앞에 놓이게 됐죠. 11월 20일 오전 사건 기록이 군검찰로 넘어갔어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군검찰단. 사건을 맡은 건 형사부 검사였습니다. 검사실 책상 위에 두꺼운 수사 기록철이 놓였어요. 검사는 하루 종일 기록을 읽었습니다. 현장 사진, 부검 소견서, 진술도서, 물적 증거 목록. 하나하나 천천히 넘겼죠. 오후 4시쯤 검사는 법무참모를 불렀어요. 회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1월 21일 오전 군검찰 회의실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검사, 법무참모, 수사관, 그리고 법무자문을 맡은 변호사까지 참석했어요. 검사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가 유기치사인데 이게 맞느냐고요? 수사관이 답했어요. 초기엔 보호의무자 유기에 의한 사망으로 봤다고 했죠. 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단순 유기로 보기엔 석연치 않다고 했어요. 법무참모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고. 검사는 타임라인을 칠판에 다시 정리했어요. 8월 초 병원 진료 중단, 9월 초 병원 가자는 메모 받음, 10월 초 완전히 거동 불가, 상태 10월 중순, 친정에서 병원 가라는 연락, 11월 14일 사망? 각 시점마다 검사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모든 시점에서 피의자는 선택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병원에 데려갈 수도, 119에 신고할 수도, 친정에 연락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자문 변호사가 판례를 꺼냈어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2008년과 2015년 사례를 인용했죠.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의도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호의무 관계가 명확한가. 둘째,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 셋째, 조치 가능성이 있었는가. 검사가 하나씩 짚어갔어요. 보호의무는 명확했습니다. 부부관계고 아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사망의 예견 가능성. 부검 소견에 따르면 10월부터는 위중한 상태였어요. 영양실조와 욕창, 흡인성 폐렴 증상. 의학적으로 봤을 때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수준이었죠. 조치 가능성. 피의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있었어요. 휴대폰도 있고 차량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있었습니다.
언제든 119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됐어요. 법무참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살인 의도를 증명할 수 있냐고. 검사는 의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직접적 의도와 미필적 고의. 직접적 의도는 죽이려고 한 거고, 미필적 고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거라고 했죠. 피의자 진술을 다시 봤습니다. 귀찮았다는 말, 불편하다는 표현, 그냥 나아지길 기다렸다는 진술. 검사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아내가 나아질 거라고 믿지 않았을 거라고.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하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거라고 했어요. 수사관이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10월과 11월, 2달간 생명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됐더군요. 아내 명의 보험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병원비 지출은 전혀 없었어요. 보험은 유지하면서 치료는 하지 않은 거죠. 검사가 그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법무참모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입증이 가능하냐고, 법정에서 살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고. 검사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봤어요.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죠. 다만 기소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2일 오후,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했어요. 군검찰 조사실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냐고. 피의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어요. 생각은 했다고. 그런데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피의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냐고. 피의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검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며 검사는 결심했어요. 11월 23일 오전, 검사는 최종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소사실 적용법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 혐의보호 의무자 유기치사 변경 혐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건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돌보지 못했다와 돌보지 않았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전자는 능력이 없어서고 후자는 의지가 없어서였어요. 법정형도 달라졌습니다. 유기치사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살인은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했죠. 의견서 마지막 문단이 핵심이었어요. 피의자는 아내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 한다. 11월 25일, 군검찰 검사장이 의견서를 검토했어요. 이틀 동안 법리 검토와 자문이 이어졌습니다. 11월 27일 오전,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공소장 죄명을 변경한다. 살인죄로 기소한다.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판단받을 건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아내를 돌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돌보지 않은 건지. 그 간극이 곧 의도의 문제였고, 법이 내릴 판단의 무게였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됐어요. 11월 28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서 다뤘죠. 군관사 아내 방치 사망 사건.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 예정. 기사가 나가자 관사 단지는 술렁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같은 층에 살던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범한 부부로만 보였다고, 싸우는 소리도 들은 적 없다고 했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잘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단지 관리사무소 직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다고요. 밖에서 본 모습은 그랬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문 안쪽은 달랐습니다. 12월 2일, 친정가족이 유품을 정리하러 관사에 왔어요. 경찰 봉인이 해제된 후였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침실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매트리스는 이미 치워진 상태였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겹탁 서랍을 열어본 여동생이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9월부터 10월 초까지 간간히 적힌 내용들이었죠.
글씨는 갈수록 흐려졌고 마지막 장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9월 7일자 일기. 오늘도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가고 싶은데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적혀 있었어요. 9월 18일. 다리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고 썼더군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었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10월 2일. 마지막 일기였어요. 이제 일어날 수가 없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그 뒤로는 빈 페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노트를 꼭 쥐고 울었어요. 어머니는 침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밖을 봤죠. 옷장을 정리하던 여동생이 물었어요.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2월 5일. 군검찰은 정식으로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됐습니다.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국선 변호사였죠. 변호인은 피고인을 만나 사건에 대해 물었어요. 피고인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었다고만 반복했어요.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냐고. 피고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답했어요. 사랑했다고. 그럼 왜 병원에 안 데려갔냐는 질문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변호인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혔어요. 검사 측은 증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현장 사진 47장, 부검 소견서, 진술조서 12건, 물적 증거 23점,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변호인 측은 정신감정을 신청했어요.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월 중순. 정신감정이 실시됐어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담당했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면담과 검사가 진행됐죠. 결과는 12월 말에 나왔어요. 피고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대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됐죠. 변호인은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2024년 1월 15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군수도병원 내 군사법원. 방청석에는 친정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친척 몇 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입장했어요. 수갑을 찬 채였죠. 어머니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시선을 피했어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 의무가 있는 배우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물었어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피고인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일부만 인정한다고. 어떤 부분이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말했어요. 돌보지 못한 건 맞지만 죽이려 한 건 아니라고 했죠.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조치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라고 했어요. 재판은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여동생은 가만히 앉아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여동생이 중얼거렸어요. 왜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을까요?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밖에서는 평범하게 지냈을까요? 왜 집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었을까요? 질문은 계속 남았습니다. 2월이 됐어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어요. 구급대원, 부검의 군의관, 이웃주민. 각자의 증언이 이어졌죠. 그 모든 증언이 같은 결론을 가리켰어요.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 조치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 3월 중순. 검사 측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말했어요. 한 사람이 집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고. 다른 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오히려 알면서도 방치한 게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최종 변론도 이어졌어요.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도 변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적 압박과 무력감에 시달렸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어요. 판결은 4월로 잡혔습니다. 현장은 이미 정리됐어요. 관사는 세입주자를 맞았고 기록은 법원 서고에 묶였죠. 하지만 질문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한 글자가 끝까지 남았어요. 왜 사랑한다던 사람을 그렇게 뒀을까? 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까? 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외면했을까? 법정은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형량도 정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외에는 답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답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한 사람의 침묵이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는 이제 법정 판결대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 몰랐다는 말. 그 말의 무게를 재는 건 이제 법의 몫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쉽게 사각지대가 되는지 보여주었다. 문 하나 닫히면 안에서 벌어지는 시간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적은 한 줄이 남아있다면 더더욱. 그리고 질문은 끝내 남는다. 그 집에서 가장 먼저 죽은 건 사람일까? 아니면 돌봄이었을까?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